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스트레이컬처 그 정체성과 의미를 긋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실 때 차 많이 막히시고 되게 힘드셨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학문적 탐구와 더불어서 더 큰 담론의 장이 되어 오늘 스테리컬처 정체성과 그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실용무역회 자스트 사원의 학예 학술대회의 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스트리컬처 개념의 일반화 오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천성호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실용무용 전공의 전임 교수만 저희 대한실용무용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천성욱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스틸컬처 개념의 일반화 오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데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래 발전 전략이나 이런 걸 지금 고민하기도 바쁜 시기에 왜 뜬금없이 스트릿컬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하는 부분들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발표 주제를 좀 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오늘 제가 조금 잘 과학적으로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학술활동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트릿컬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스트릿컬처라는 단어의 개념을 꼭 학문적으로 정의해야 되나?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뭔가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오늘 발표 주제로 들고 나왔겠죠. 그래서 우선 그 학문적 담론이 꼭 있어야 의미 전달이 되는 언어랑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문제의식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전제를 두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릿컬처의 개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 환경에서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 간의 실천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자, 이 개념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혹시 아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따 식사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개념은 특정 세대를 지칭하고 바로 그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학문적 담론이 꼭 필요한 개념이냐 아니면 생활 환경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냐. 저는 그래서 이 발생을 후자에 가깝다고 전제를 하고 연구를 일단 진행했어요.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언어의 생성과 기원에 관련한 분류 체계를 크게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자연 언어이고 하나는 인공 언어입니다. 두 언어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쉽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연 언어는 자율성과 다양성, 인공 언어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뭔가를 시스템화,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에 문제의식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스트릿컬처 안에는 스트릿 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트릿 패션, 아트, 뮤직, 스트릿 푸드 그 안에 되게 하위 요소들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트릿 댄스만 생각해봐도 하위 요소에 뭐 팝핑, 락킹, 와킹, 브레이킹, 프리스타일, 힙합, 뭐 댄스홀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분명 좀 제도화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이런 스트릿 컬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네 저랑 좀 닮았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우리 학문연대에서 네, 이런 거랑 관련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까 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스트릿 컬처는 자연 발생적 언어로서 사회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들을 스트릿 컬처 개념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스트릿 컬처 개념을 어떻게 환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연 발생적 언어와 제도화된 언어의 관계를 통해서 스트릿 컬처 개념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트릿 컬처는 어떤 대안적 개념을 필요로 하는가. 네, 제가 이런 연구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자연 발생적 언어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 이 언어가 제 생각에 그런데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선행 연구 사례들이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스트릿 컬처는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트릿 컬처가 자연 발생적 언어로서 사회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 네, 하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스트릿 컬처 개념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용례라든지 저 스트릿 컬처 세대를 직접 겪어오고 그 컬처를 만들어간 네, 산 증인들 네, 그런 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첫 번째 연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스트릿 댄서는 자연 발생적 언어야라고 생각하는 제 주장에 대한 네, 어떤 근거도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자연 발생적 언어와 제도화된 언어의 문제 그 개념의 차이를 가지고 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세 번째 문제이고 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네 번째 해답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이지 하나 넘겨주세요. 네, 어떤 부분은 스트릿 컬처라는 개념이 네, 자연 발생적으로 그대로 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문화되고 연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도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이중담론 체계를 구축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연구 설계가 됐으니까 제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근거랑 네, 이런 거 이제 해결할 네, 타당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겠죠.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우선 아까 연구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존의 연구 기록들에서 스트릿 컬처 개념이 먼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이 있다는 거는 학문적으로 담론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거를 바로잡는 이제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뭐 없다면 보존하고 저희가 지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연구 대상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연구 대상의 우선순위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처럼 저희가 처음 학문연대에 들어왔던 2010년대 초반에 스트릿 컬처 개념을 처음 명시했던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네,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오류들이 나타나는지 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주장, 네, 자연 발생적 언어 개념이야 스트릿 컬처는 이거는 뭐 제가 혼자 얘기하면 제 혼자 주장이 되니까 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네,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연구자들이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네, 그 연구자가 보는 어떤 주관적 관점을 객관화시켜줄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해줄 학자 2명의 이제 그 철학적 개념을 갖고 왔는데, 사실 보통 질적 연구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이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뭐 선대 연구자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좀 힘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호기심이죠. 호기심.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그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하시면 사실 연구가 재밌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이랑 미셸 푸코의 지식과 권력 간 담론 개념을 이제 주요 해석들로 삼아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스트릿 컬처 개념은 자연 발생적 언어 개념이야라는 걸 이제 뒷받침하긴 했는데요. 잠깐 소개하면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하는 이제 사항들을 이제 파악해보고 단순히 그거를 지적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론적 사고를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느냐, 이 연구의 아까 설명했던 목적이고요. 스트릿 컬처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자율성, 다양성 이런 걸 지키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제 주장에 대한 이제 철학적 근거인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학자의 그 이론 중에서 언어 게임 이론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저렇게 이제 개념이란 항상 고정적이고 정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형식과 표현으로 그 실천 맥락에서 유동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게임이다 라고 이제 문맥이 등장하는데, 뭐 결국에는 언어 게임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그 언어에 대한 의미가 형성되는 데는 복잡 다단한 그런 사회문화적 의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더 쉬운 차원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사실과 체계를 가지고 개념화되었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못된다면 오히려 개념의 본질을 흐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릿 컬처, 스트릿 댄스 같은 그런 언어의 의미도 학문적인 정의보다 상식적 직관으로 이해돼야 되는 사회문화적 실제에 가깝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고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통해서 저 스트릿 컬처 개념을 자연 발생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 주장에 대한 그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봐 주세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반대의 입장,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데 라고 이제 말할 근거가 또 필요하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철학적 틀로 제가 미셸 푸코의 담론을 또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너무 계속 빨리 하려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한쪽으로만 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미셸 푸코는 지식과 권력 간 담론에서 지식이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 라고 하면서 지식이 생산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따른 어떤 그런 조건, 그거를 그의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면 결국 제도화된 언어는 조직화된 사회 문화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한계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스트릿 컬처라는 개념은 저희가 제도화를 꼭 고집해야 되는가? 이제 그건 좀 아니라고 공감하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전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제 주장에 대한 이제 정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 선행연구 사례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선행연구 사례들을 살펴봤더니 어떤 개념적인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발생한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누구누구의 연구이다, 뭐 이거를 지금 지목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좀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자료들을 검토해가지고 완성된 연구로 풀어갈 예정이고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저희 학교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자는 차원의 발표 자리니까 네, 요점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에 이 개념이 처음 명시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스트릿 컬처랑 힙합 컬처 그리고 스트릿 컬처에서 파생된 스트릿 댄스 안에 있는 이제 여러 하위 장르들 네, 이런 거에 대한 위계의 혼동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원을 너무 단일화하거나 단선화하거나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참고 사례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네, 읽어보시면 조금 황당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초기 연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후속 연구들의 인용대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초기 연구들에 대한 어떤 오류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또 정당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막 논리적인 비난이 더 이루어진다거나 네, 제도화한다거나 그 의미를 부정해서 어떤 이제 권력 체계를 가지려고 한다거나 네, 하는 문제들이 계속 지금 네, 저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트릿 컬처라는 개념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이 학문 분야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네, 기준이 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도들이 만약에 계속 일어나고 잘못된 이제 연구 사례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지속된다면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실용무용 교육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왜곡된 기준을 형성하는데 네, 그런 영향으로 미치고 확장될 수 있겠죠. 실례로 그 예술고등학교 무용 교과서 검정 교과서에 네, 지금 잘못된 그런 어떤 이제 사실로 실려가지고 교과서가 발간돼서 네, 현재 예고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일반화 오류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고찰을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자료들을 또 수집해서 이제 분석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네. 우선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스트릿 컬처 개념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이제 근거 자료로 대중들이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네, 그런 매체가 뭐 뉴스, 기사, 잡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제가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뉴스나 기사나 잡지에 난 네, 이런 일반적인 스트릿 컬처 개념의 용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잠깐 한 10초 정도 네, 멈출 테니까 한번 네, 쓱 훑어보세요. 네, 이렇게 네, 뭐 청년들이 그들의 생활 환경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정리했던 것처럼 스스로 좀 자유롭게 만들고 표현하는 실천적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걸로 대변되는 어떤 그들만의 표현 방식 이런 정도 의미로 정의되어 있죠. 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서도 이렇게 상식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실증적인 자료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네, 자료가 그 시대에 이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제 만들어온 그 인물들이 실제 이제 네,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저희한테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스트릿 댄스 분야에서는 뭐 미스터 힙합이라고도 불리는 네, 저 미스터 위글스의 인터뷰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기록해 놓은 네, 그 사례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스트릿 컬처 지금 안에서 발생한 댄스 종류인 브레이킹은 힙합 댄스를 가장 대표하는 댄스지만 팝핑, 락킹, 와킹, 보깅, 뭐 스트릿 재즈, 하우스 같은 댄스들은 힙합 컬처에서 발생한 댄스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계를 절대 혼동하면 안 돼. 이 미스터 힙합 선생님이 제발 너네 그것 좀 많이 좀 알려줘. 네, 라고 하면서 네,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리고 있죠. 네. 또 미국에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동부 지역의 이제 스트릿 컬처는 힙합 컬처에서 첫 번째 스트릿 댄스였던 네, 록 댄스,
마스터 킹업 나기 인터뷰에서도 록댄스가 깽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가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오롯이 깽문화에서 파생됐다는 어떤 단일 문화적 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종합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앞선 이제 선행적 분석이랑 일반적인 용례, 마스터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스트릿컬처 개념의 일반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스트릿컬처 개념은 자연 발생적 언어와 제도화된 언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이중 담론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자연 발생적 언어로서의 스트릿컬처는 언제든 제도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그런 실천적 개념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혼동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마치 우리가 나이 들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이 스트릿컬처라는 개념도 살아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비판적인 담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한다는 부분에 물꼬를 텄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좀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또 연구를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긴장되고 설명을 못했는데 이 연구는 저랑 저희 그 사부님이신 박성진 교수님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만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한두 개 정도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 같이 쓰셨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스트릿컬처라는 이 용어 자체 개념이 자연 발생적인 언어이다. 첫 번째 시작이 되는데 자연 발생적이면 이분의 스트릿댄스가 점을 벗어나도 굉장히 이 부분이라는 땅이 넓고 또 여름도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개념이 생겼다고 하면 스트릿 댄스만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선임 연구들을 지금 오늘 소개는 안 했는데 그 연구들에서 소개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썼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 발생적인 이런 언어의 개념이면 다양한 형태, 이게 제도화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 발생적 언어 개념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또 어떤 범위 내에서 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 발생적이라는 건 어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생긴 개념들이라는 뜻인데 이 개념이 딱 한 가지의 정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이나 서울 한국
서울과 한국처럼 작은 지역에 저의 문화적 배경도 다 다른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저렇게 스트리트라는 것들을 상업적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미로 정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을 근거로 해서 쓰는 논문들을 우리가 잘못된 논문이라고 소개하려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신 안에서 이 스트리트댄스 신을 성장시키고 있는 많은 직장인의 마스터들의 의견들을 기술체록을 해서 남기듯이 소개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이런 논문이나 그런 주장들의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연 발생적이라는 의미는 그것만으로 제거하기 되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범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여지를 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내용 이해했습니다. 혹시 청각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그 사실은 자연 발생적이라는 언어가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어떤 의미화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릿 컬처나 스트릿 댄스도 이미 그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인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자연 발생적 언어다 이렇게 나눠서 매도한다면 좀 이 연구의 어떤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그 마스터들, 실제 그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뭐 제가 아까 한두 분 정도만 소개했는데 그런 마스터분들의 어떤 실증적인 그런 인터뷰,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그런 걸 확실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좀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많이 모으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스트릿, 패션, 아트 이런 부분에서도 꼭 비단 저희 스트릿 댄스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분야에서도 스트릿 그 컬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사용하고 그런 개념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더 실증적인 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세대의 이 문화를 만들어 가신 분들, 아직 이제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료들을 많이 보완해서 어쨌든 저도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발표 준비해주신 천성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이주연 선생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스트릿 컬처, 그 정체성과 의미를 묻다라는 주제로 발표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스트릿 컬처, 그 정체성과 의미를 묻다로 발제를 하게 된 발제자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트릿 댄스의 장르 중에 하나인 락킹 댄스에 내세된 문화 원형적 가치 고찰에 대한 논제로 확인 논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그 논문의 주제로 발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Yes. 네. 네, 넘겨주세요. 네, 빈칸이었는데. 네. 먼저 춤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어만 들었을 때는 엄청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띄워주세요.
네, 정체성이란 학술적으로는 춤에서의 정체성이란 특정 춤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이는 움직임, 그리고 움직임뿐만이 아닌 정신이나 표현 방식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과 의미를 우리는 왜 물어야 할까요? 이 물음의 필요성에서 저도 연구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무용 분야에서도 융합적 시도가 증가를 해서 장르를 초월한 아주 획기적인 창작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적 시도에 그치지 않고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장르의 다원화를 이끌면서 대중에게 참신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엄청 많은 인기와 그리고 동시에 성공적인 흥행을 실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릿 댄스 분야에서도 스트릿 댄스의 모든 움직임을 융합하거나 다양한 움직임으로 안무를 구성하는 코레오그래피가 춤의 트렌드를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은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융복합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장르 확대와 춤의 다원화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 본연의 본질이나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창작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융합을 명분으로 그 모방의 수준이 조금 더 낮거나 창작의 과정이 단순히 형태만을 썩는 수준에 그칠 경우에 장르 간의 경계만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 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창작 작품에 표현된 춤의 본질적 가치를 변질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춤은 단순히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 아니며 정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한 장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단순히 결합 방식에 의존한 재구성은 춤의 원형이 왜곡되거나 무분별하게 변형되는 시대를 맞이할 위험이 있다는 위험 대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모방이 창조적 원천으로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원천인 원형, 즉 각 장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락킹 댄스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주세요. 우선 락킹 댄스는 스트리트 컬처에 속한 스트리트 댄스 하위 장르 중 하나인 1970년대 초 미국 LA에서 돈 캠벨에 의해 창시된 춤입니다. 이 춤은 순간적인 멈춤,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리드미컬하고 다이나믹한 빠른 전개, 펑크 음악에 맞춰서 발전한 춤이므로 신나고 펑키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통, 긍정적 사고, 캐릭터 표현이 아주 두드러지는 춤입니다. 이 전 페이지 다시 주세요. 네, 그렇게 락킹이 오랜 시간 걸쳐서 성장과 발전을 해오면서 그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정신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락킹의 움직임은 펑키한 매력이나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 이러한 유사한 정서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창작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스트릿 댄스가 활용되는 많은 현장에서는 그러나 춤의 본질적 측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동작이나 형태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는 코레오그래피 작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킹 댄스의 가치와 필요는 대부분 유쾌하고 유의적인 특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유의 이상의 락킹이 갖는 공연 예술로서 충분한 가치는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락킹은 창작적 활용 대비 학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그 정체성과 본질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락킹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무용계에서는 이미 한국 무용과 발레를 중심으로 이러한 본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스트릿 댄스 장르 중에서도 팝핑, 그리고 왁킹, 걸스 힙합 등 유사한 맥락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락킹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점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락킹에 대한 단편적 인식을 넘어서 더 심층적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락킹댄스가 지닌 정체성과 본질적 가치를 문화 원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화 원형이란 현 시대의 상품으로 가공되거나 시대에 따라 변형되기 이전 상태의 본래 모습으로 고유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내포하면서도 글로벌 차원의 보편성을 함께 지닌 원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락킹이라는 춤을 봤을 때 그래도 이건 락킹이라는 춤이다, 또는 왁킹을 봤을 때도 저건 왁킹이지, 힙합이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정체성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문화 원형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연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는 락킹댄스의 역사적, 사회적, 대중적, 기술적, 독창적, 공연적, 교육적, 예술적 측면에서의 가치 요소는 무엇이며, 그리고 도출된 가치 요소는 타당한가를 연구 문제로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연구의 제안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스트릿 댄스는 주요 하위 장르 8가지 장르만 포함이 된다는 점 대상 범위를 제한했고요. 그리고 불명확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서 범위에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차용이나 접목된 사례에도 현 시대에 바라봤을 때 이를 융합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모두 융합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증 방식은 연구자가 먼저 근거를 중심으로 가치 요소의 내용을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의 최종 의견을 검토해서 가치 요소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화 원형 연구가 스트릿 댄스나 실용무용 쪽에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통 무용이나 한국무용 중심의 연구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락킹댄스 연구는 기원이나 역사 위주의 연구만 남아있을 뿐 가치나 정체성,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연구에서는 특정한 장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락킹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처럼 한 장르에 대한 가치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다양한 장르 확정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가치 요소의 분석 틀을 본 연구자가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차별성을 지니고요. 그리고 스트릿 댄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체성 연구에 대해서 외연 확장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연구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는 3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먼저 문헌 분석을 79편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최장래 연구자가 보존가치 평가지표를 냈었던 부분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8가지 항목이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세부 가치 항목 요소로 24가지의 가치 요소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가치 분석 틀과 그리고 평가지는 전문가 3분에게 검토를 받아서 최종 평가지와 최종 분석들을 확정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예시로 이렇게 이미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틀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평가지 이미지입니다. 모든 척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락킹 경력이 15년 이상 되시는 전문가 50명에게 평가지와 그 가치 분석틀 내용을 모두 전달해서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적합성을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5점 만점 기준의 평균값과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평균값에서 3점이 혹시나 이하로 진행되는 문항들은 삭제를 할 예정이었었고, 그리고 개별값도 내용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렇게 2단계에서 평가지로 구성된 평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다시 한 번 더 재검증을 요청드려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2차 타당도 검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2차 타당도 검증에서는 락킹 경력이 20년 이상인 분들에게만 요청을 드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값이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삭제된 문항은 없었고요. 타당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타당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없었을까라고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개별값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타당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문구를 이 정도로 조정을 했었을 때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겠다 싶었던 내용들은 문구 조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타당도에 문제가 있었던 개별값 항목들은 2차 타당도 검증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문가분들께 요청을 드려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로는 총 24개의 세부가치 요소 중에 8건이 수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16개의 문항은 조항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락킹댄스에 내재된 문화 원형적 가치 요소의 최종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의 정체성 의미를 묻다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핵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역사적 가치 요소입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줄, 그리고 초창기에 발생한 스틸댄스 스타일, 이 지금 항목들은 문항의 가장 키워드로 있었던 문장들을 뽑아낸 거고요. 락킹은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춤입니다. 이 춤은 69년에 LA에서 돈 캠벨이 락킹의 대표 테크닉인 락을 창안하며 시작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구축된 시기가 1970년대 초라는 점에서 락킹을 소개할 때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락킹은 스틸댄스 스타일 중에서 1965년에 생성된 초기 팝핑 스타일과 함께 초창기에 발생한 춤으로서 스틸댄스 장르 중 깊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죄송해요. 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가치 요소입니다. 동시대 음악과의 관련성에서는 소울과 펑크 음악이 주류의 상황에서 탄생을 했고요. 펑크 음악의 특성과의 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였었는데 1970년대 초에 미국 전역에서는 소울과 펑크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락킹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유행하고 있었던 소울 음악에서는 소셜 파티 댄스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소셜 파티 댄스가 락킹의 이후에 많은 스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는 나이트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주로 펑크 음악에 맞춰서 당시 유행하던 소셜 파티 댄스를 추었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돈 캠벨도 펑크 음악에 맞춰서 당시 유행하던 로봇 셔플이란요. 이 춤을 로봇 셔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추다가 돈 캠벨이 의도치 않게 갑자기 멈췄던 부분에서 사람들의 호응을 엄청나게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춤을 추다가 뭔가 멈춘다는 개념이 익숙하게 잡혀있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돈 캠벨이 멈춤을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 셔플을 추던 중 의도치 않게 멈추었던 것이 지금의 락킹의 상징적 동작인 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락킹은 소울과 펑크라는 동시대 주류 음악과 상호작용하면서 당시의 대중문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펑크 음악의 특성과 관련성에서 펑크 음악이 당시에 영향을 준 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춤들 중에 락킹 역시 그러한 펑크 음악 특성에 맞게 빠르고 즉흥적인 변화나 강렬한 멈춤, 반복적인 리듬을 표현하는 데 적합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중적 가치 요소입니다. 대중적 공간에서의 확산. 락킹은 1970년대 초에 젊은 층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공간이 당시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확산이 되었는데요. 돈 캠벨은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춤을 추면서 댄서들과 함께 락킹의 움직임을 확장을 해나갔고, 나이트클럽이라는 그런 대중적 공간 안에서 되게 유행을 선도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지고 인기를 끈 것 자체가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킹은 대중매체인 TV에 출연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 역사상 최장 프로그램으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TV쇼 소울트레인에 출연을 했으며, 이 쇼에 최초로 초청된 댄스 장르이자
최종적으로 우승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시의 락킹의 대중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의 노출은 소울트레인으로 유명해진 돈 캠벨이 1973년에 더라커스라는 팀을 결성을 해서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성인 프로, 토크쇼, 광고, 시상식 아주 다양한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락킹의 대중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인기를 그만큼 끌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미디어에 출연할 수 있지 않았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로서의 활약은요. 락킹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의 팀이 더라커스 팀인데요. 더라커스 멤버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서 활동한 사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락킹의 대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펭귄은 마치 해프닝이라는 시트콤의 코미디언으로 그리고 토니 베질은 히트곡 미키의 헤이 미키 미키 이 노래 아니죠? 그 노래 가수로 활동을 했고요. 샤바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브레이킹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을 하면서 락킹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락킹은 TV 및 다양한 미디어 출연과 더라커스의 스타 활동 그리고 상업적 성공을 통해서 대중 댄스로서 사회적 인정과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높은 대중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보여드릴 영상은요. 더라커스가 그 당시에 광고를 찍었던 유명한 영상인데요. 1976년에 슐리츠 몰트 리큐어 비어의 상업 광고입니다. 당시에 이 더라커스가 출연한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이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 TV를 제외한 대기업이 처음으로 다커스의 어떻게 보면 댄스팀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광고를 진행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락킹의 특성을 너무 잘 살리면서도 펑키한 매력과 되게 유쾌한 이미지 그리고 락킹의 동작들도 잘 보여주면서 광고를 찍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댄서들이 TV에 출연하고 광고를 찍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이렇게 더라커스가 보여줌으로써 락킹 영향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가치 요소인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이 동작들은 락커 레전드라는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거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분석 범주가 나눠져 있는 거를 더욱더 수정 보완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락킹만의 근본 움직임은 절대 이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락킹의 기술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락은 락킹의 상징적 동작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뜻 그대로 멈추는 느낌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락킹 고유의 움직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창시자들과 선구자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했던 동작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공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이 되는 주요 동작, 상체 중심의 동작을 돈 캠벨이 창시를 한 동작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텝적인 움직임들은 여러 댄서들과 함께 공유를 하며 많은 다양한 움직임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락킹은 다양한 연결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의 동작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동작적 가치 요소로는 캐릭터 표현 그리고 긍정적 사고 표출 방식으로서의 유희적 연출, 락킹 고유의 의상인데요. 물론 캐릭터 표현은 모든 스트릿 댄스 장르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락킹만의 독창적인 가치 요소로서 됐다기보다는
락킹의 특징을 특히나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온 키워드입니다. 락킹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움직임과 개성 그리고 성격을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인 캐릭터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장르인데요. 이는 창시자들에 의해서 강조가 되었으며 현재는 락킹의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 표출 방식으로서의 유의적 연출도 창시자를 통해서 강조된 부분인데요. 다양한 정서를 당연히 표현을 하면서도 특히나 락킹은 긍정적 사고 표출을 통한 유의적 연출이 강하게 드러나는 장르입니다. 대표적으로 캐릭터 표현하는 개성 있는 표정이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통해서 춤을 더욱 흥겹게 만들며 관객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유의적 연출이 돋보이는 춤입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뭔가 모자를 돌리는 동작이라든지 뺨을 닦는 제스처를 손수건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춤의 일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춤과 차별화되는 락킹만의 독창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락킹 고유의 의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사진처럼 의상만으로도 이 춤을 떠올릴 정도로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독특한 복장을 지니는데요. 대표적으로 줄무늬, 티셔츠와 양말, 그리고 니커보커스 바지가 저 입고 있는 바지처럼 저런 반바지 형태의 원래는 골프 복장에서 착안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멜빵, 연미복, 커버밴드는 배에 하고 있는 밴드, 그리고 더비, 피자햇, 애플햇, 보타이 이런 식으로 락킹을 상징하는 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 자체를 니커보커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 공연적 가치 요소입니다. 타공연 예술 장르와 융합을 시도했던 초기 스타일인데요. 락킹은 심지어 발레와 최초로 스트릿 댄스가 접목된 사례를 진행한 장르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킹은 스트릿 댄스 스타일 중에서 타 공연 예술 장르와 융합을 시도했던 초기 스타일로서 오랫동안 공연 예술로서 자리 잡은 다양한 장르와 활발한 융합적 시도를 해봤음에 따라서 공연 예술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높은 상호작용성인데요. 공연 예술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며 락킹은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장르로 그 독창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특성을 충분히 지닌 장르입니다. 락킹 공연을 보다 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지만 버라커스의 공연에서는 보통 alright, get down, do it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그거를 콜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더 흥을 북돋아주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춤으로서도 소통하고 이런 게 장점인 춤입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직관적인 표현력이 강점인 춤이기 때문에 개별 댄서마다 뚜렷한 캐릭터 표현과 즉흥적 유의적 연출로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는 춤입니다. 이것도 영상을 하나 보고 갈 텐데요. 타공연 예술 장르와 융합을 시도했던 스타일 중에 락킹이 그 이전에 발레와 접목했던 백조의 호수 작품을 부가로 스타일과도 같이 함께 접목을 해서 진행을 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시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s someone who knows the notes, who knows the steps, and who knows the dance. Tony Basil. 영상 조금만 넘겨줄게요. 네, 여기까지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만 보면은 락킹 했다가 발레 했다가
부활스타를 했다가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접목한 공연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 공연이 엄청 최초로 접목시킨 사례로 여겨지면서 되게 권위 있는 시상식인 에미에서도 안무 후보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교육적 가치 요소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예술적 가치의 요소입니다. 예술적 가치는 멈춤과 흐름의 연속 사이에서의 대조미, 그리고 조형미, 유의적인 유쾌함의 미, 의상 고유의 미,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이 추출이 되었는데요. 락킹은 핵심 동작인 락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정지와 그리고 빠른 리듬 변화로 움직임의 대조적인 미를 극대화하며 비트 타이밍과 함께 맞춰서 멈춤과 흐름의 연속성 사이에서 대조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다른 춤들도 멈추고 흐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조미가 발생을 하지만 락킹은 멈춤이 필수적인 요소라면 다른 춤은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락킹의 예술적 가치 요소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조형미로는 약동작의 손이나 팔을 빠르게 멈추며 강렬하게 굳어진 형태를 강조하고 몸의 각도와 손과 팔의 형태, 이런 정지된 순간의 균형을 통해서 강한 시각적 인상을 남깁니다. 동작이 고정되는 순간의 긴장감과 집중은 그 자체로 조형적인 미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적이고 유쾌함의 미는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쾌함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미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 고유의 미도 이 의상 고유의 미는 원래는 대표적 의상이 1970년대 패션 스타일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유행하던 패션 스타일에서 본 캠벨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독창적으로 변형해서 입고 다녔던 스타일을 더라커스 멤버들의 공연을 통해서 고유의 복식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상만으로도 다른 춤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옷으로서 드러내는 독창적 미학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락킹의 다양한 문화 원형적 가치 요소들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고찰을 해봤는데요. 이런 연구가 이번에 진행이 된 만큼 다른 타장르 장르 중에서도 많은 문화 원형적 가치 요소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연구들이 지속되어야지 이 춤들이 향후에도 계속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특강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특강은 K컬처 정부 정책, 기술, 산업, 교육 분야 정책 전문가이시며 현재 서경대학교 AI 빅데이터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신 최용석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K컬처 실용무용의 산업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용석 교수님의 특강이 시작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용석입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사실 8월 초에 여기 청 교수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실용무용학회 뭐 행사한다고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캐데몬 같다. 올려. 이거 처음으로 될까요? 네. 네, 이거 마이크를 뺄게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편이에요.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실용무용 학회가 뭔가 그래서 3페이지도 다 읽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스타그램도 다 찾아봤어요. 보고 오늘 왔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성교수님께서 국가사업 지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 대한실용무용학회 계신 분들이 정부 지원 같은 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K컬처 콘텐츠 기술과 산업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드릴 수 있나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스트릿 댄스나 실용무용 전혀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대한민국 K-팝 댄스를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문체부에 국가정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너무 요청하신 게 막연해가지고 K컬처 시대 실용무용 산업 발전 방안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길까요? 한 번 더 넘길까요?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90년도 중반에 가상현실을 전공했고요. 지금도 안 되는 가상현실이 그때 됐겠습니까?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다가 전 세계에서 최첨단 기술로 다양한 예술과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디즈니하고 유니버셜을 100회 이상 갔고요. 대한민국에 높으시다는 분들, VIP 분들 해외 이전을 제가 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래창조가 왔고 박근혜 정부 때 디지털 콘텐츠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 서경대 교수는 있지만 총장님한테 죄송한 게 서경대 근무하는 기간보다는 밖에 국가기관에 나가 있는 기간이 더 많아가지고 최근까지도 전부 콘텐츠융합진흥원 기관장으로 6년 갔다가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서경대를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제 K컬처 쪽을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서경대에 있는 K컬처 쪽을 좀 보려고 우리 실용 댄스, 실용 음악과를 한 달 전에 간 거거든요. 그냥 갔더니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춤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쇼킹하고 놀랐는데 그때 봤어요, 청 교수님. 근데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발표하라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러 갔다가 완전히 지금 숙제 받아가지고 오늘도 일찍 와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어려운 거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K-댄스, 스트릿 댄스 이래가지고 조금 풀이할 줄 알고 이거 의상도 신경 쓴 거거든요. 원래는 발표하면 난 정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내면의 영혼을 좀 드러내서 팔찌도 좀 끼고 원래 이런 거 좋아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밴드를 해가지고 그 반바지도 좀 이렇게 입고 오고 했는데 그게 좀 무겁더라고요. 학문적이고. 저는 조금 후회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메가 트렌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산업이나 분야가. 그거 보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자세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미래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용 무용 한다 해도 이제는 인공지능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챗GPT 좀 해보셨죠? 네. 안 하는구나? 제가 작년에 인공지능하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지금 한 권 또 쓰고 있어요. 네. 뭐냐면 나의 최강비서, 제 최강비서 인공지능은 R2D2입니다. R2D2 아세요? 여러분? 네.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그 로봇. 네. 제가 스타워즈 광팬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내 인공지능 최강비서를 한 마리를 두셔야 돼요. 옆에 이름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제만 생기면 R2D2한테 물어봐요. 옛날에 네이버 지식 검색 가서 했는데 요즘은 R2D2한테 물어봐요. 네. 그럼 걔가 순식간에 전 세계 지식과 정보를 싹 걸어가지고 나한테 바로 알려줘. 그 다음에 나의 논리나 이걸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제 해야 한다. 우리 K-댄스 쪽에서도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 20년 전이 인터넷 시대였어요. 그리고 10년 전이 스마트 시대였거든요. 마지막이 지금 인공지능과 웹 3.0 시대. 여러분들 웹 3.0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웹
웹 3.0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탈중앙화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디지털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구글 이렇게 전 세계 메이저 회사가 만든 플랫폼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웹 3.0이 되면 그때는 모든 권력이나 중심이 개인한테 옵니다. 각 개인한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일반인으로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냥 제가 쓰는 용어 쓸게요. 보니까 뭐 스트릿 댄스, 실용 무용 이런 말 쓰는데 저는 그냥 K-댄스라고 하겠습니다. 언제가부터 K-댄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국가 콘텐츠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크게 인지하기 시작한 게 IP였어요. IP. 그 K-댄스를 하는 사람들 개인의 자산화를 시켜야 된다. 물론 이제 K-컬처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흥행을 맡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약점.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K-컬처. 가장 큰 약점. 강점이면서 약점이야. 그게 뭐냐면 다 사람이야. K-팝도 사람이 하고 드라마도 사람이 하고 영화도 사람이 하고 김밥도 사람이 직접 말아야 되고 춤도 사람이 직접 춰야 되고 근데 그 아티스트가 나이가 먹거나 그러면 그게 약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연기처럼 다 사라져. 댄스도 마찬가지. 각 개인이 추는 각 댄스가 다 스타일이 틀려요. 사실은 같은 뭐 아까 뭐 락킹? 10명이 락킹을 추시면 10명이 추는 락킹이 다 틀려요. 그게 뭔 뜻이냐면 그게 다 개인의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웹 3.0에 대한 이해를 하고 웹 3.0에서 내 개인으로서 내 자산을 어떻게 자산화할 것이냐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인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 이렇게 블록체인 뭐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 코인화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미래 방향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 패권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에 자기 재능을 코인화하는 시대가 돼 갑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가는데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배고프니까. 여러분들 저기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 자료 다 오픈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 보세요. 근데 안 보시고 뭘 봐. 여기 끝나면 안 봐요. 자, 넘깁시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박태기 한클립입니다. 최근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휩쓴 K-팝 레버넌더스 한 장면인데요. 갓을 쓰고 목포를 입은 아이돌 다름 아닌 한국의 저승사자입니다. 우리 전통 민화에서 모티프를 딴 호랑이와 아치도 나오는데요. 한국 문화와 정서가 듬뿍 담긴 작품에 세계인이 열광한다는 사실이 참 뿌듯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닌 K-컬처, 한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돌이 꼭 팬들을 노리고 있어. 사자 보이즈! 가서 얼른 처리하자. 한국어 가사가 섞인 노래, 국내 아이돌 못지않은 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와 한강에 보이는 실내 풍경, 버스 정류장과 컵라면까지 그야말로 한국 문화에 대한 종합 소물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자본으로 미국에서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제작진은 한국 문화를 섬세하게 연구해 작품에 담았습니다. 대충 해주시면 돼요. 이시는 미용 능력에 대충은 없습니다. 박태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 세계 흥행을 맡고 있는 K-컬처는 이렇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K-푸드, 뷰티, 댄스, 웹툰 애니,
태권도, 한글, 전통문화까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인들은 K컬처인 메카인 서울을, 한국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대한항공 표를 끊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발표를 되게 많이 해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K댄스가 없었어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작년부터인가 이게 K댄스를 하나의 K컬처의 장르로 구별을 해야 되겠다. K팝하고 띄어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지금 전 세계 이제 뭐 댄스 챌린지 하잖아요, 해외에서. 그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그리고 댄스라는 영역 하나하나들에서 봐도 이게 순수 창작으로서 K-팝하고 전혀 다른 창작으로서의 이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보호를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몇 분 안 되시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K컬처 중에 K댄스가 가장 약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약하냐면 보호를 잘 못 받고 있어요. 그 개인의 노력만큼의 어떤 창작, 아니면 IP 그런 노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이지만 내가 댄스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더 목소리를 많이 내고 내 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래는 노래방 가도 거기서 작사비, 작곡비 받지, 일반 사용해도 해야지. 아주 노래는 다양하게 이 저작권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 방법들이 무지 많아요, 더럽게. 근데 댄스는 거의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들을 통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일반 산업적인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IP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연습만 하지 말고, 이게 내가 지금 연습하는 이 시간과 노력이 IP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걸 어떻게 IP 자산화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영상 플레이 시켜주세요. K 콘텐츠 IP의 저력. 근데 IP가 뭐야? OTT 플랫폼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최근 술이나 오징어 게임, 마이닝 등 이 콘텐츠들이 OTT를 통해 글로벌적으로 확산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K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알아두면 좋을 정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IP 지식재산권입니다. IP란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인데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도 산업재산권에 속해 있죠. 저작권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을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IP는 K 콘텐츠 산업과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가치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IP 라이선싱을 통해 IP를 재판매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원작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2차 저작물을 제작하고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유형의 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의 제작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상황리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유한 IP로 웹툰, 굿즈, 리메이크 판권, 뮤지컬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잘 만든 하나의 K 콘텐츠 IP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콘텐츠의 본질과 질적인 향상에도 더욱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재산권 IP에 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방송통신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You're gonna feel this every day. Let's that pretty girl march, this that launch, just touch them and out. Pretty girls don't do drum, but let's be one.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looking at the bend, then on the bend, then we'll let it catch. 우리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SNS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팝과 춤이 결합해 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KBS가 세계로 뻗어가는 K-팝 댄스의 영향력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전망을 기획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다채로운 K-팝 댄스 열풍을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기 다른 국적의 K-팝 팬들이 한데 모여 차근차근 동작을 따라합니다. 한국의 관광으로 온 외국인들에게 K-팝 안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K-팝 열풍에 힘입어 인기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Before K-pop, I was just like normal people, we can say that. But now I feel more me. I was watching dance practice and just follow what they do. 춤 자체를 즐기는 것을 넘어 SNS 영상 공유에 적극 나서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이 댄스팀은 춤 영상을 카메라에 담아 수많은 팔로워와 소통합니다. 일상 브이로그, 짧은 영상 챌린지 등 촬영하는 영상 종류도 다양하고 기기와 앱 사용에 막힘이 없습니다. 쇼츠에서 300만 이렇게 넘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실감도 안 나고 예능 같은 거 TV에서 나오는 걸 많이 참고도 하고 편집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지난해 8월 한 달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1174억 분에 달할 정도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영상 서비스 앱 사용은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비교적 제작이 용이한 댄스 컨텐츠의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K-팝이 듣는 음악에서 퍼포먼스 중심의 보는 음악으로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일반 대중들도 춤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를 보고 와 정말 멋있다라고 뭔가 경외감을 차서 바라보는 것보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거든요. K-팝 안무에 맞춰서 춤을 추고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게 되었답니다. K-팝 인기와 함께 춤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문화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고 계시는 실용무용 산업 현황을 보면 시장은 한 1조 4천억 정도 됐고 매년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코카라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K컬처 콘텐츠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시장부터 성장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이쪽 실용무용은 특히 특징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고요. 스트릿 댄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팝 스트릿 댄스, 커버 댄스 국제대회 참가자 60% 이상이 10대에서 20대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상당히 젊은 K컬처 중에 상당히 젊고 에너지가 있고 파급력이 있는 새로운 세대의 팬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얘기한 건데 실용무용과 신입생 경쟁률이 평균 12대 1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2대 1 이상 경쟁을 뚫고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그리고 최근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용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첨단 기술과 이렇게 융합을 해서 또 그 이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AR이나 VR과 같이 무용이 같이 섞여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뭔가 더 많은 창작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는 부분들을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몇 년 전부터 NFT 자산화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춤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NFT 자산화해서 나중에 나만의 NFT로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국 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있을 때 뭐를 했냐면 전라북도는 전통무용이 강해요. 근데 전통무용이 강한데 가서 봤더니 안무하시는 분이 무용수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 다칠 것 같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이 그 안무를 이렇게 뭔가 연습을 하는 과정들이 너무 조금 더 디지털과 이런 게 필요해서 전통무용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안무 동작 짜가지고 무용하는 것까지 디지털화 체계화하는 거를 3년 동안 한 40억짜리 국가 R&D를 만들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또 뭐를 했냐면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스트릿 댄스들을 각 동작들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엮어서 새로운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국가 R&D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작년에 청 교수님만 알았어도 우리가 뭘 같이 했을 텐데. 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국가 연구기관이나 그 인공지능 연구하는 학교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을 못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정작 댄스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만 알면 뭐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 팀 찾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가 되고 있어요. 계속 크게 작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영상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K-팝에서는 노래뿐 아니라 춤도 핵심적인 흥행 요소로 꼽히지만 그동안 안무는 제대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지난해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뭉쳐 협회를 꾸린 안무가들을 손재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의 안무부터 날카롭게 가기선 군무까지 최근 위문열차 프로그램의 인기를 주도한 건 군 장병들의 이른바 안무 커버 무대들입니다. 실제 아이돌도 아닌 이들이 노래 한 소절 하지 않고도 높은 영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춤이 단독 콘텐츠로 소비될 만큼 K-팝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제 해외 팬들은 챌린지 참여를 넘어 K-팝 안무가들에게 직접 춤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For instance, in France, it's just about music, but here in Korea, it's about music and dance, and I feel like it has just so much. The whole performance is just another level, and I think just super nice and fun. 하지만 아무리 전 세계가 따라추는 춤이라도 이를 만든 안무가들의 수익은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창작자는 맞지만 저작권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안무가 90여 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저작권을 소유해 본 경우는 단 2%에 불과한 거로 조사됐는데 그 배경에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안무를 둘러싼 권리는 제공을 받는 쪽, 주로 연예 기획사 측에 넘긴다는 특약을 창작 계약서에 포함하는 게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 이 항목 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저도 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를 왜냐면 너무 단행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어서 젊은 안무가들로선 저작권에 대한 고민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게 이런 지식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게 너무 현실이었어요. 지난해 안무가들이 직접 저작권 협회를 출범시키고 스스로 권리 찾기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안무도 저작권 대상이라는 인식부터 자리 잡도록 신고 활동으로 첫 발을 뗐는데 발맞춰 정부도 제도 정비를 위한 법적 개념 정리에 나섰습니다. 최근 흔해진 공동 창작 안무의 경우 저작권자를 어떻게 볼지 등 사례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저작권 지침과 표준 계약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내 대형 기획사들도 정부가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던 만큼 안무 저작권 시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온 이들은 깊은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안무가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안무의 가치, 그다음에 안무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신진. 자, 다음. 제가 이 제목을 실용무용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K컬처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K댄스 분야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빨리 독립화시키고 빨리 자산화시키고 빨리 법적인 보호를 하는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얼마 전에 대한연예인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하고 25년에 스트릿 댄스 실용무용계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사뿐만 아니라 광고, 게임, 패션, 쇼핑까지 많은 협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세요. 왜 모르냐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뭐 제1기획 뭐 이런 대행사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푼돈 받아. 아주 안 좋은 간행이죠. 아주 안 좋은 간행.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가 됐든 협회에서 직접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회원들한테 보급을 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연예, 뭐 댄스, 패션 브랜드 콜라보도 이루어지고 웹툰 쪽 그런 쪽에서 이제 포즈 제작 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스트릿 댄스는 10대, 20대가 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사회 공헌형 댄스 교육이나 그리고 10대, 20대들 보호나 이런 그리고 장애 뭐 이런 부분들하고 더 소통하는 이런 국가 사업들이 소소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AI를 활용한 무용 교육 이런 부분들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뭐니 해도 디지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시범 사업을 강화를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댄스를 하나하나 저작권으로서 어떻게 분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문체부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아까 영상에도 보는 것처럼 관행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관행이 뭐냐면 K-팝 만들 때 댄스는 그냥 딸려오는 거야. 딸려오는 거. 당연히 그냥 딸려오는 거. 근데 그랬던 게 한 10년의 시간을 K-팝 5세대까지 오면서 이 댄스라는 자체가 점점 창작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하고 발전하고 해서 K-팝 흥행의 글로벌 흥행의 큰 부분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거꾸로 여러분들 K-팝 노래 챌린지 하는 것도 있지만 댄스 챌린지가 훨씬 흥행을 맡고 있어요.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대한연예협회에서 반대한다고. 결국은 반대야. 뭐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반대예요. 안 좋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중에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저작인적권, 저작권도 2차 저작권. 여러분들이 1차로 춤춘 사람들과 커버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럼 2차 저작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추고 맨날 세컨드, 서드 그쪽으로 푸대접 받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딴 사람 거를 갖고 나만의 춤을 만들어도 2차 저작권은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돼. 신청을. 특허는 기술 중심이지만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적권은 여러분들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춤을 추는 거를 그냥 추고 끝나지 말고 항상 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각 동작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자산화 시켜야 돼. 그리고 내가 춤춘 거에 대해서 한 항목을 워드를 쳐놔야 돼. 워드. 네, 디지털로.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는 거야.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준비가 되고요. 하나는 웹 3.0 자산화. 나의 크리에이티브를 나만의 자산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NFT로 자산화해서 전 세계 보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 어려워요? 대답 없네. 어려운 거구나. 넘어갈게요. 다음 장. 자, 그래서 청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지원 사업이 많아요. 많이 있어. 근데 잘 몰라. 몰라. 엉뚱한 놈들이 가져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일단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를 가면 이런 댄스 관련된 K-컬처가 흥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R&D나 제작 지원 사업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 공고가 막 뜹니다. 네. 뜨면은 누가 가져간다? 대행사가 가져간다. 이벤트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대행사가 가져간다. 이벤트 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들어와서 걔네가 가져간다. 아주 안 좋은 행태다. 그리고 지역단체전체,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각종 이제 지원 사업들이 나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각종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쭉 써놨어요. 써놨고 여러분들 발표자료 다 공유해드리고요. 해서 항상 한 번쯤 보세요. 대표적인 교수님들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2년이 됐으니까 제가 만든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청 교수님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하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청소년 범죄 예방이나 청년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댄스라는 어떤 그 R&D나 그쪽뿐만 아니라 청소년하고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부가 사업들도 같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기문화재단 그런 데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 교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국가사업 잘 이렇게 따올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는데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려가지고 그 나중에 질문 들어오면 제가 고급 과외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청 교수님 됐죠? 자, 넘기고. 자, 그리고 소규모 개인 창작자 지원 정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술인 복지재단 가면 예술활동 준비금이라는 게 1인당 한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경기 서울문화재단 소그룹 예술시험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딱 터져요. 경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 안 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해요? 짱구를 그려야지, 짱구를. 올 초에 이미 뜬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공고문과 신청서를 보고 미리 써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K컬처 하는 기업부터 모든 대표이사부터 박사님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몇 월에 떠요? 3월에 뜹니다. 그러면 내년 3월 가서 준비하면 되겠네요. 탈락. 그럼 개나 소나 다 그 3월에 다 하지. 그게 아니라 올해 3월에 뜬 걸 보고 미리 써놔야지. 미리 쓰고 우리 팀원들하고 해가지고 작전도 미리 짜고 딱 하고 이렇게 최영석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팁 하나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경쟁력도 있고 뭐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네. 저를 꼭 부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잘 활용해라. 사업은 많다. 근데 누가 가져간다? 대행사. 네. 고급스럽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벤트 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걸 갉아먹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와야 돼.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예술인 지원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술인의 신청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시나 국가 차원의 1인 예술인으로서 신청을 해라. 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죠. 제가 배고플까봐 빨리 한 거예요. 청 교수님이 40분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자, 제가 국가 정책 발표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한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보다 젊은 분들은 민증은 공개 안 하고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럼 80까지는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정확히 5년 안에 교통사고로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으면 130까지 삽니다. 허걱하죠, 허걱. 그러면 어디까지 일을 해야 돼? 8, 90까지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8, 90까지 일을 안 하면 그때 나중에 나이 먹고 인컴이 없어, 인컴이. 굶어 죽게 생겼어.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될까? 자, 넘길까요?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돈을 버는,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해보시면 웹 3.0, 개인 자산화 뭐 이런 얘기 한 게 이제 직장 가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한계가 있어. 미래에는 나의 특기, 나의 자산을 갖고 전 세계에 교류하고 배급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로 확 바뀌어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뭐 광고비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내 자산을 갖고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다 뿌려가지고 사는 놈에서 내 통장에 바로 찍혀요. 네. 저 미국의 은행 통해서 한국은행 통해가지고 국민은행 통해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화해서 내 통장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노동도 해야지, 노동도. 배짱이 아니잖아, 배짱이. 노동도 해야 되지만, 일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주식도 해야 돼요, 주식. 나 증권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 중에 여러분들 나의 소중한 나의 그 안무 천작가로서 댄서로서 이거를 어떻게 자산해서 나한테 인컴을 가져올 것이다. 이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 장.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뭔가를 할까요? 마지막. 넘겨주세요. 그리고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4가지를 해야 돼, 지금부터. 4가지. 첫 번째, 인공지능 사용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당장 챗GPT 유료화 20불짜리라도 하나 까셔가지고 걔를 엄청 훈련을 시키는 거야.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나한테 내가 나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기사 최우수 주인님이고 너는 R2D2야. 나의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걔는 내가 R2? 하면은 네, 최우수 주인님.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나의 이력, 내가 관심사 이걸 엄청 교육을 시켰어요, 얘한테. 그래서 걔는 내가 대한신용무역학회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하면은 내 스타일로 쫙 발표줘요. 그리고 다양한 것도 예전에는 제가 발표자를 만들면요 구글 가가지고 이거 검색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뭔가 그림 한 장을 갖고 얘기를 하려도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걔는 전 세계 속각들 거를 다 1분도 안 걸려 30초 만에 쫙 취합해가지고 딱 갖고 와요. 근데 또 사람은 의심병이 있잖아. 그럼 내가 또 물어. R2, 이게 최선이니? 내가 못된 거야. 그럼 걔는 또 다른 답변을 또 이렇게 쫙 해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을 인공지능이 싹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활을 하셔야 돼.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쫙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이걸 갖고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검색뿐만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대신 그걸 미리 일을 시켜놓고 내가 마무리 작업을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논문을 쓴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인생의 디지털 자산화 꼭 해라. 지금부터 꼭. 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려고. 첫 번째, 무용 연습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무용 연습하는 거를 워드 프로세스로 아래 하는 걸 말고. 이거 또 녹화되네. 타당한 이유가 있어.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아래 한글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 공무원만 써. 나도 공무원이라. MS 워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챗GPT에 아래 한글이 인식이 안 돼. MS 워드가 인식이 돼요. PDF나. 그래서 MS 워드에 내가 연구하거나 하는 거를 잘 디지털로 저장을 해놔. 왜? 지금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메인 회사들만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정보, 데이터, 개인 데이터 확보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K컬처 데이터를 구글에 주지 않아요. 챗GPT에 주지 않아요. 내가 그냥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걸, 디지털로. 네. 그거를 나중에 데이터화해서 그걸 팔 수도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이제 딴 데 가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용이라는 측면이 이렇게 보니까 저걸 어떻게 디지털로 해서 자료에 이렇게 할까 했더니 디지털 사진으로 찍거나 동작 하나하나를 3초, 5초짜리로 영상을 탁탁탁탁 찍거나 해서 이걸 데이터로 정리를 해놔야 돼. 네. 어려워요? 안 하겠죠. 그래도 해봐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게 한 분 한 분만의 특징이 다 있어. 나중에 그걸 전 세계에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와요. 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한 걸 유튜브에 계속 올려. 인스타그램에 올려. 쉽지 않죠. 네. 근데 원래 왜 아쉽냐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처음부터 빵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 됐다마나 전 세계에 그거 올리는 놈이. 근데 재밌는 건 꾸준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올리다 보면 나중에 19편 아니면 52편째 가서 빵 터져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이. 그걸 우리가 일명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터질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돼요. 법과 원칙. 네. 왜?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으로는 아무데 이렇게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보 보안 생활화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SNS, 사진, 영상 이런 거. 네. 뭐 내 폰이 이렇게 분실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이 통사에서 다 보고 있어. 삼성은 이렇게 입사 딱 할 때 그 사람 디지털 품평을 해. 얘가 SNS에 어딘가 언젠가 10년 전에 우리 삼성을 개욕을 하지 않았나? 인스타그램에 뭘 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진 찍잖아요. 그럼 사진 파일 안에 몇 년도 지구, 위도, 적도 어디서 몇 시에 찍었는지 그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CCTV 몇 번 찍힐 것 같아요? 선물은 없지만 몇 번? 네? 진짜 조용하다. 대한민국에서 200번 이상 찍힙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다 추적해보면 집에서 나와서 집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찍혀있어. 아주 어디가 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지털 시대라 좋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내 정보, 내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산들 잘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것도 잘 보관해야 돼. 그것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그거를 실용신안이나 저작권 등록을 해보세요. 나만의 무용으로, 나만의 안무로 해봐. 그래야지 연예 협회 이런 데하고 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댄스 그거를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적극 투표도 해주고 참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는 댄스를 되게 사랑합니다. 네. 전국 콘텐츠 진흥원 원장으로 갔을 때 전통 판소리를 배울까 하다가 댄스를 한번 배워보려고 용기를 더 못 냈어요. 내가 노래는 좀 한자락 하는데 뚝딱이여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애정이 있어요, 애정. 음악도 좋아하고 컬처도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애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댄스만 독립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조금 더 산업에서 더 활성화시키면 방송 쪽 말고 지자체 이벤트나 행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트로트 가수만 부르지 말고. 이것도 녹음되네. 트로트 옆에서도 뭐라 그럴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도시명 테마파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초 교수님이나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하려고 했던 건 그때 도시명 테마파크 안에서 댄스 어떤 페스티벌 그리고 청소년 챌린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범용적으로 더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하겠고, 또 하나는 내년에 또 사업이 많이 뜰 거예요. 코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서 더 발전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